이달부터 납품가 인하를 제한해서 이를 수락한 한 편의점 유통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기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18.5도, 습도는 45%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공관 갑질 발언에 더해서 범죄 박물관에 갇혀 있어야 할 삼청교육대를 역사로 소환한 전 육군대장 박찬주 씨. 박찬주 씨의 시국 인식도 문제지만 그의 종교관도 심각성이 덜하지 않습니다. 2035년에 우리 국민의 75%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매년 입대하는 20만 명 중 14만 명이 세례를 받고 그중 7만 5천 명은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 인원이 신앙을 품고 부대 밖으로 나가서 가정을 이루면 네 사람이라고 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인이 늘어난다는 논리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에서 초코파이를 부대 교회에 온 장병에게 많이 나눠주면 전도가 잘 되니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하여간 기행과 막말로 웃음거리가 된 박찬주 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영입 의사를 철회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찬주 씨와 함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과학 분야 인재로 영입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인식의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1년 전 기고물과 인터뷰에서 정범진 교수는 원자력을 하나님이 예비해둔 에너지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인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지만 이분 평소에 과학자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이 영입의 주체인 황교안 대표, 교회 전도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안검사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인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며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황교안식 정치 실험, 여러모로 걱정하게 만드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KBS 1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죠?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제가 맡아서 책임지면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뭘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모친상에 대한 위로 서신을 보냈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 아세안 관련 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로버트 보좌관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을 위로하기 위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그 내용을 전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멜라니아와 저는 이 대통령님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슬펐다라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대통령께서 들려주셨던 이 1950년 12월 역사적인 이 흥남철수 당시 이 부모님께서 피난 오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북한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들었다. 이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님과 저는 이 함께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네. 이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제외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 참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썼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서명을 했다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셈이어가지고 네. 내심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읽어보고 사인하셨겠죠? 아, 그럼요. 예, 네. 예. 뭐 한글로 써 있진 않았으니까요. 예.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이 서한의 내용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박찬주 전 육군대장 관련한 소식인데 네. 어제 기자회견 그야말로 온 나라를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했죠. 떠들썩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본인은 여전히 자신의 기자회견 발언이 왜 논란이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이 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는 왜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왜 이런 인터뷰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내용이 좀 논란이 또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인터뷰 자리에서 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이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이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단어를 연결해서 혼란을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온 활동들을 보면 너무나 정치 이념 편향적이고 또 비이성적이다라면서 인권을 하신다는 분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이중성에 본인의 분노가 이 삼청교육대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박찬주 전 대장이 말했던 짓밟힌 인권은 본인의 인권을 말하는 겁니까? 네, 본인의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관병들의 인권은요? 공관병들의 인권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인권이 이제 짓밟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삼청교육대라는 얘기를 언급한 것은 이 극기훈련, 그러니까 유격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극기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네. 민주공화국에서. 그렇죠. 그것도 그건데 이 삼청교육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를 이겨내는 극기훈련이었다라는 말도 좀 되는 셈이어가지고. 거기서 저 생사람이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참. 좀 어이가 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네. 예. 그리고 또 아울러 이 자신의 부인이 공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일방적인 성추행 사건과 똑같이 일방적인 이 누구의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공관에 감 따는 거를 또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청와대에 감이 있으면 대통령이 감을 따냐? 이 감 따는 것까지 그렇게 침소봉대하고 여론화시켜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을 따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한편 이 박찬주 전 대장은 이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그 우리공화당에 영입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재 영입 행사만 없을 뿐이지 뭐 본인이 당에 입당을 해서 이 지역구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이제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 네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인 것 같고요. 네. 이 황교안 대표도 이 국민 눈높이에 따르겠다라면서 사실상 영입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만 안 했어도 네. 황 대표가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이렇게 영입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귀한 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귀한 분 예우를 이제 받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입당을 해야 되고요. 네.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할 수 있을지 네. 네, 그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상태입니다. 자, 잠시 후 CBS 라디오와 인터뷰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목소리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회생 가능성이 있던 단원고 학생 대신 해경 간부가 헬기를 타고 떠난 사실이 알려져서 온 나라에 공분이 일었는데요. 네. 해경이 이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네, 물론 당시 해경청장 그리고 지금의 해경청장은 다른 사람입니다만 네. 어쨌든 해경의 조직적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음. 이와 관련해서 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지난 4.16 세월호 참사 당일 이 해양경찰청 헬기가 이 병원에 이송돼야 할 학생이 아닌 이 해경청장을 태웠던 것에 대해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왕이면 그냥 사과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유감으로 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네. 산 사람이 이런 일로 인해서 생을 달리했을 수도 잃었는데. 있죠. 네. 예. 어쨌든 이 조현배 청장은 이 국회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유가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네. 이 조현배 청장은 이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이 관련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관련자들을 이제 수사를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원자는 임경빈 군의 죽음은 정말 너무 놀라워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라면서 네. 이 검찰은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관련자 모두를 빠르게 구속 수사 처벌하기를 촉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별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처벌된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해서 네. 재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 구조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 해경 1, 2, 3 정장 한 명. 딱 한 명. 네, 뿐입니다. 딱 한 명이에요. 예. 그분은 지금 아마 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알고 감옥에 있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호섭님, 유감은 사과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자,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검찰과 군 합동 수사단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네, 어제 MBC 스트레이트는 이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 이 조현천을 미국 현지까지 추적해서 그의 형제들 대부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실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 결과 기무사 장교 3명이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인데요. 네네. 당시 합수단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유를 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 조현천 전 사령관을 송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의 고향 마을 그리고 이 미국 시카고, LA 등에서 가족들을 만났음에도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이들이 아무런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그래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당시 수사단장이 이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서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짓이었던 건지 좀 검찰과 군의 해명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가족과 지인들은 그런 연락 받지도 않았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수사가 엉망인 상황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조현천 씨가 그 지시자는 아니잖아요. 그 위로 네. 저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위로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심지어 또, 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 군인권센터의 폭로도 있었죠. 네. 아니 뭐 조현천 씨의 지금 기소 중지 상태로 두더라도 네. 공동 정범들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국내에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건입니까? 계엄령 문건 한마디로 이제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냥 넘긴다. 이 표창장보다도 이게 더 가벼운 문제라는 건지 참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을 언급했는데 아니 국회가 지금 열린 상태입니까? 네, 국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 열려 있어요? 네, 뭐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데 아직 보이콧 상태 아니고. 네네. 몰랐습니다. 예. 네, 뭐 올해 이제 국회에 열린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당 회의에서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청와대에 제대로 된 사과 등이 없을 경우 이 향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할 수 있음을 또 시사를 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 지난 1일 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 이 청와대 참모진과 이 자유한국당이 충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의용 실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억지로 우기지 말라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네. 그러자 뒤에 앉아 있던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기다가 뭐냐 이렇게 고함을 질렀고 이후에 국감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강기정 수석 간의 고성과 설전으로 사실상 좀 아수라장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정무수석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이 문제가 덮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국회 상황이 다음 단계로 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면서 향후 예산안 처리 그리고 패스트트랙 논의 등 이 국회 의사 일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이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이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강기정 수석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과해야 됩니다. 아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앉혀놓고 억지로 우기지 말라고 그렇게 품격 없는 말을 해놓고 말이죠. 본인은 그런 말 할 수 있고 강기정 수석은 우기다가 뭐냐 라면서 고함 지르는 거는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한 발짝씩 물러서서 서로 사과하고 다음 진도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번에 또 보이콧을 하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 불가능하죠. 내년 총선인데 네네. 어떻게든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 그게 손에 잡힐 카드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혜진님, 국민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싶다. 진짜 고를 꼬집게 된다라는. 네, 제가 굉장히 순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굉장히 고심 끝에 단어로 선택한 고심의 흔적이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MC를 곁에 두고 방송하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언제 나와요? 저는 금요일 날 나옵니다. 금요일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끌어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것이 뭐 지난해 의혹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 이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7년도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 예산 15억 5,2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네.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이 9억 9천만 원으로 깎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원행정처는 이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16억 7천만 원을 재배정을 했는데 국회가 돈을 덜 줬는데 이 정작 이제 리모델링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 좀 그런 셈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걸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법원행정처는 관련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 7,875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을 했고요. 이 법원 시설 확충 보수, 그러니까 법원 시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예산 중에 1억 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을 하는 등 모두 4억 7천만 원을 무단 전용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장 공관도 사실 법원 시설이긴 하지요. 네, 법원 시설이죠. 네, 하지만, 법원 시설이긴 한데 네, 공관 다중이 이용하는 거 리모델링 아닐까요? 비용은 따로 또 책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갖다 썼다면은 이건 뭐 그냥 부당하게 그러다 쓴 것이죠. 맞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법원행정처가 뭐 공사 계약이 아니라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네.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도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네. 또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리모델링 예산 전용 문제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공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용하게
되고요. 네. 네. 이 대법원장도 모르게 대법원장의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법원행정처가 마음대로 했다면은 이 법원행정처를 엄하게 문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505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소영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강변북 내 일산 쪽으로 한남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청담부터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후로 가양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작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일대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중랑교 부근에서는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는 목동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성산부터 정체가 심하고 이후로 금천까지는 50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뒤로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천안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즉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재명 지사 지난 9월 친형인 고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절차 지시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지훈 변호사의 풀이 들어보시죠. 예컨대 저 오늘 아침에 물 한 잔 먹고 왔는데 아침을 먹은 건가 그러면 안 먹은 허위사실 건가. 공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 아침 먹었어 이러면은 나는 아침으로 원래 물 아니 먹는데 물도 뭐 먹은 거 아닙니까? 식사 비슷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거짓말하냐고 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소리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만 허위사실로 하고 공표로 하고 떨어지지 않은 행위 부분은 좀 빼달라. 이게 지금 헌법 재판한 요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그 토론회장에서 한 얘기는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김영환 후보가 이게 뭐 진짜 이게 입원시킨 거 아니냐 직권에서 하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되게 짧은 시간에 본인도 방어를 하고 본인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판결문 2심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걸 보면 없습니다 하고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이 안 되면 결국 유죄가 되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의 제1호 영입 대상이었다가 당 지도부의 반발로 인재 영입 명단에서는 빠졌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관비용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여론은 박찬주 전 대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찬주 전 대장 사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우선 제가 어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것은 좀 오해가 생겼는데 제가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그런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온 활동들을 보면 그분이 인권을 뭐 가장했을 뿐 제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정치 이념 편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오히려 인권을 하신다는 분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 우리 50의 그 아픈 상처 같은 곳을 건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여론도 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혹, 당혹, 궤변의 삼박자였다.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망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참혹, 당혹, 궤변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끔찍한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박찬주 대장을 정말 귀한 분이라 했던 황교안 대표가 나설 차례입니다. 왜 박찬주 대장 같은 부시대 인사를 1호로 영입하고자 했었는지, 또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는 등등의 그 발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일삼는 광화문 극우 집회에 6번이나 연속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의 생각과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생각과 황교안 대표의 생각도 같은지 거듭 해명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중진 의원의 용퇴 그리고 당의 혁신과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선인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의 3선 이상 선배 의원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하거나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외 전 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의 기반이 좋은 지역에서 3선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가졌다면 대인 호변의 자세로 새로운 곳에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용퇴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난해 11월 군검 합동수사단은 촛불개헌 문건의 열쇠를 쥔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8명에 대해서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당시 조현천 전 사령관의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에게 연락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수사는 이미 충분하다. 불기소장을 공소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공동정범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한미 간에 체결된 범죄 인도조약 내용을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살인은 소환 대상인데 내란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소환 노력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게 불가능할 텐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은 하고 노력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없죠. 노력했다는 증거가.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 있는 친지 누구에게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종합하다 보면 결국은 합수단이 수사를 여러 이유로 멈췄는데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수사를 다시 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수사된 것만으로도. 네, 불기소장이 그 공소장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될 정도로 잘 작성돼 있어요. 다만 1년 동안을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못 잡았다면 이제 못 잡는다고 전제하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소 중지해 놓는다지만 공동정범인데 나머지 정범들은 처벌해야죠. 비의 노래입니다. 널 붙잡을 노래. 오늘도 사상이 난 너의 집 화가 나는 걸 나는 힘든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네 맘을 돌리긴 너무 늦은 걸 끝나버렸어 어쩔 수 없어 이젠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어내 나는 어떡해 오늘도 떠나간 너의 숨결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어떡해 제발 돌아와 난 네가 생각나 자꾸만 생각나 예전처럼 네 손 잡을 수가 없어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의 모든 걸 못 잊어 이 노래는 널 붙잡을 수 있는 노래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어내 나는 어떡해 오늘도 떠나간 너의 숨결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어떡해 나와 마주치던 그 눈빛으로 그런 나를 다시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그야말로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건이죠.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자, 오늘 있었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초대해서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근황 소상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전 사무장, 현재는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입니다. 박창진 위원장으로 호칭해야겠습니다. 박창진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에 예전에 한번 모셨는데 모처럼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 연임안이 부결됐던 지난 3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8개월 만입니다. 네. 당시에 여전히 사내에 많은 루머가 돌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더 가열차죠. 가열차. 아이고 세상에. 예. 뭐 저희 같은 이제 내부 고발을 하거나 내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이제 활동 영역을 끊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사생활 위협부터 시작해서 뭐 사생활 위협이요? 뭐 많죠.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탈탈 틀어보겠다. 탈탈 요새 틀어보겠다. 뭐 많이 이슈가 됐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문정 검사님이 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찌른다. 이런 이제 정책을 많이 피고 있고. 누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뭐 저와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조직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특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다 짐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전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고난 속에 희망을 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우리 그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는 웃음과 미소가 가득하신 박창진 위원장이십니다. 예. 자 오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민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박창진 위원장께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판결 내용 접하시고 감회가 어떠셨는지요?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났던 일이 제가 전태일 열사 기념관에 갈 때마다 보게 되는 표지판 중에 하나가 전태일 여사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작은 창문 하나를 열 테니 그 구멍을 통해서 너네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아주 작은 승리라면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만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회를 가졌습니다. 네, 오는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 이 산화한 49주기 되는 날입니다. 네. 예, 마침 이때였네요. 예, 손해배상 금액이 1심보다 상향됐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는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이 인정됐는데요. 네. 이 부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향이 마치 뭐 이렇게 사법 판단이 어떤 은혜를 베푼 것처럼 덕을 베푼 것처럼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 판결은 엄격하게 이제 대한항공이 저에게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 가짜 사실을 유포하거나 혹은 또 저에게 해유를 해서 진술을 가짜로 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것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1차 이제 손해배상 인정이 된 것은 대한항공의 이제 불법행위. 이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던 거죠. 이건 제 개인과 대한항공 사이에 일어났던 자료들을 통해서. 근데 나머지 두 개 조현아 씨를 상대로 한 저의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두 번째는 대한항공의 강등으로 인한 부당징계 등은 조직과 그쪽이 갖고 있는 이제 자료가 있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걸 개인이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해자되고 있는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그걸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해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좀 아쉬운 지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노동자가 그걸 증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황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닌 장애를 안게 됐고 어제도 제가 이제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공황 장애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왔었는데 평생 안고 가야 될 장애가 생겼고 강등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는 너그럽게 용서되는 정의가 있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그 정의를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또 보이는 어떤 허점이 이 판결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 그리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이런 청구들은 기각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 3심에 다시 호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창진 위원장의 공익 제보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일반 국민들도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박창진 위원장님, 그거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 대한항공 내부에 이렇다 할 변화가 있었습니까?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기도 하고 네. 아쉬움이 더 커졌기도 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셔틀버스 안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동료 승무원들이 네. 선배님 요새 너무 좋아요. 평소에 여태까지 잘 안 나오던 생유가 요새 너무 잘 나와요. 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회사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배경에는 예. 작년 2018년 저희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네.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제가 현재 우리 여성이 다수인 대한항공 내에서 네. 여성권의 하나인 생유조차도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입증하지 않으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게 됐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네. 그 변화가 마치 자연스럽게 회사가 변해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노조, 직원연대라는 노조라든지 그걸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의식은 좀 없어진 거 거기에 또 동참하지 않고 그런 배경에 이제 그 편안함만 누리고 있는 그 상황들이 좀 아쉬움을 주긴 하는데 네. 이런 이제 자의식 변화가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는 또 징후도 있습니다. 예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박창진 사무장 때문에 요새 직원들이 따진다. 예전에는 이런 뭐 부조리,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죠. 넘어갔었는데 생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하고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모 항공사에서는 그 생유를 증명하라라는 생유라고 하는 건 생리휴가, 그렇죠. 보건휴가. 예. 그런 이제 발언까지 있어서 그게 이제 소송까지 갔고 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하여튼 뭐 그때 수긍으로 끝나던 일들이 이제는 논리적으로 내 권리가 뭔지 따지고 한가할 수 있는 마음 생긴 거는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박창진 위원장 덕이 커요. 그런가요? 예. 당연한 권리긴 하지만은 그동안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면 쓰던 그런 승무원들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영 복귀가 멀지 않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단 현재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거의 뭐 표면상 공표만 안 했을 뿐이지 복귀한 거나 마찬가지. 복귀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하. 그래요. 사실 현재 남편과의 이혼 소송 등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경영에 복귀한다. 이거 참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땅콩 해양 사태 당시 제가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인데요. 조현아 씨가 이제 경영인으로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불가할 그 관여의 지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마디 내가 하자면 인간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인간의 가치를 마치 소비재나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 안 하시고 경영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활동하시는 미래가 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현민 씨 있잖아요. 물값 던졌다 이런 시비가 있었던 조현민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황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에서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임원으로? 그리고 또 그 어머님께서 또 이명희 씨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한항공 그 소유 지분 이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에. 현재 이제 조양호 회장의 사망을 통해서 약 800억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고 그걸 이제 상속세로 일부 완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세 남매가 뭐 분할 형식으로 내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이것을 보자면 이제 뭐 조용히 승계 작업에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조원태 씨. 그분이 그 결국에는 대한항공 한진그룹을 승계하는 겁니까? 아직도 이제 뭐 여러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뭐 강성부 펀드라든지 그렇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녹록지 않은 이제 항공 사업의 이제 환경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771번 쓰시는 분, 핀란드에서 고소득업자들과 기업 임원들이 속도 위반 같은 경범죄에도 억대 벌금을 무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업 범죄에 너무나 너그럽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이제 선택적 정의가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누구에게는 너그럽게 적용되는 판결이라든지 법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뭐 요새 많이 해저되고 있는 불공정, 사회 평등, 정의 네. 맞물려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더 강화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선아님은 박창진 위원장이 계셔서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잠깐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전혀 이 사안과 무관한 건데 네. 인터넷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네. 왜 그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네. 큰 문을 여승무원이 닫는 그런 그림을 두고 네. 아니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그 뭐 문 닫는 게 상당히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우리 저기 위원장님도 닫아보셨어요? 제가 이제 팀장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매일 닫고 열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승객 탈출이라는 막중한 책임 또 기인의 보안 안전이 승무원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닫지 못한다 그러면 승무원의 기본 자격이 없는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 정말 승무원이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이기도 하고 엄청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직업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레논 리님 승무원이 행복해야 안전하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승무원이 이렇게 오너의 갑질 때문에 오너란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오너가 아니라 그 뭐 소유주의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소유주의 갑질로 인해서 이 승무원들이 승객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런 고충이 없어야 할 텐데. 요즘에 그 조연아 씨, 뭐 조현미 씨, 조원태 씨 이분들 비행기 탈 때 땅 공회항 사태 같은 그때 했던 그 작태는 다시는 안 하고 있겠죠? 일단 뭐 그분들은 그런 행위가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에 뭐 몽골 헌법재판관이었나요? 그렇죠. 소장이었나요? 그분이 이제 기내 성추행을 하고 나서도 뻔뻔하게 그런 적이 없다. 혹은 뭐 그 안에서 이제 갑질 아닌 갑질. 너 그 몽골인 여승무원에게 너 몽골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까지 할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이군요. 이 갑질이 왜 만연한가 이런 이제 서비스 감정 노동자들에게 하면은 기본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그 어떤 노동자의 입장을 우리가 많이 막아왔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많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인간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은 사회 문화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게 또 땅콩향이 절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요. 서서히 변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박창진 위원장께서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예,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여기는 뭐 하는 조직이고 무슨 일을 하고? 이 명칭 때문에 또 이제 저를 음해하는 쪽에서는 또 노동운동한다. 소나무는 자빨이다. 이런 얘기를 아니 노동자가 노동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이 5년간의 투쟁 과정을 겪어보니까 결국 우리 삶은 뭐 대다수의 우리 을들 80% 이상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정치적인 거역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 네. 그 정치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기도 하고 그게 보장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의 자의식이 열렸기 때문에 네. 정치적 시민으로서 한 역할을 하고자 해서 이 이제 특별위원장 역을 맡게 됐고요. 이 특별위원회는 단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 많이 소외된 자들, 약자들, 심지어 자기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연대를 갖겠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제가 뭐 우리 사회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막강 재벌과도 투쟁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일종의 작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연대의 힘이었고 그 연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답하는 일종의 방법 또 제가 겪었던 그동안의 지식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MBC 방송작가 부당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말이죠. 예, 어떻게 정치하시는 겁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이 정치와 절대 무관하지 않고요. 네. 정치적 인간이 되어야만 정치적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권리를 찾고 우리 권리를 속박하고 있는 제도들을 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동안 박창진이가 땅콩 해양 때 마치 투명한 시민이 된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예. 가치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고 하면 정치를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뭐 총선에 나가느냐 어쩌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박창진의 그동안의 활동이 결국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수순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 지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뭐 전자의 어떤 코너에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박찬주 대장인가요? 그런 분들처럼 이미 기득권의 입장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또 뭐 다른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다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약자들이 많이 진출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름 커피 구름님 나도 박창진처럼 잘생기고 싶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진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0번째 이야기